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신 택배 상자를 아내는 뜯어보지도 않고 현관 옆 쓰레기통에 그대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10살짜리 큰딸이 그 상자를 다시 꺼내 품 안에 안았죠. 아빠, 제가 대신 뜯어봐도 돼요? 저는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죠. 아버지는 왜 하필 며느리 생일에 그것을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83년에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논밭을 메고 저녁에는 면 소재지에 있는 사료 공장에서 야간 경비를 섰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밭에서 고추를 따서 읍내시장에 내다 파셨습니다. 두 분 손을 잡아보면 언제나 나무 껍질처럼 딱딱했어요. 손가락 마디는 굵고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껴 있었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든 다음날 아침 밥상에 놔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제 도시락 반찬만큼은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거로 싸주셨고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못 배워서 이렇게 살지만 너는 안 그래도 된다. 아버지가 뒤에 있잖아.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대단한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지방 국립대 기계과를 나와서 27회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생산관리 부서였어요.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도 꼬박꼬박 나왔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료공장 야간 경비실에 라면으로 깻잎을 때우시던 그 세월에 비하면 저는 이미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 은주를 만난 것은 2011년 가을이었어요. 회사 선배 부인이 소개를 해줬죠. 첫 만남 장소가 그 수원역 근처 커피숍이었는데 은주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먼저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고 화장도 옅었죠.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다들 번쩍번쩍 할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은주가 커피값을 반씩 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됐다고 했는데 은주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세워서 기어이 제 앞에 밀어 넣더라고요. 저는 남한테 신세지는 게 제일 싫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이 남았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 저는 그 말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만난 지 두어 달쯤 됐을까요? 은주가 자기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뒤로 재혼해서 연락이 끊겼다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은주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듯 했죠.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삼켜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해 겨울 은주를 데리고 시골집에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은주를 보고 벌떡 일어나셨죠. 그러고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마당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빨리 들어오라. 밥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머니가 사흘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죠. 은주 부모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은주 손등을 툭툭 두드리셨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됐다. 이제 니한테도 부모 생겼다 아이가. 은주가 그 자리에서 울었죠.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어머니가 은주 등을 쓸어주면서 같이 우셨고 저도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았죠.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담배 한 대를 피우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저 아는 네가 아니면 기댈 데가 없는 아다. 네가 잘해라. 절대로 서럽게 하지 마라.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그때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2013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30, 은주가 28이었죠. 문제는 집이었어요. 수원에 25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는데 2억 정도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은행에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끌어모으니 8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나 6천만 원 정도가 모질랐습니다. 저는 그냥 더 싼 데로 가자고 했죠. 반지하도 좋고 빌라도 좋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들으셨는지 아버지가 결혼식 2달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통장 번호 불러봐라. 아버지 왜요? 불러라 하면 불러. 다음날 6천만 원이 들어왔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60이 넘도록 사료 공장 경비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모으신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반대하셔서 두 분이 크게 다투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요. 그 돈은 우리 늙어서 병원 갈 돈 아이가. 당신 무릎 수술은 우짤랐고 내 무릎이 대수가 우리 며느리 될 아가 시집 오자마자 반지하 살면 크게 먹고 기죽으면 안 된다. 아버지는 그러셨죠.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운주손에 흰 봉투를 하나 쥐어줬어요. 어머니가 시장 다니며 모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화장품이라도 사발라라 우리 며느리. 은주가 그날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한 말을 저는 지금도 토시 하나까지 기억해요. 아버지, 저 진짜 잘할게요. 친딸처럼 모실게요. 저 절대로 아버님 어머님 눈물에서 눈물 안 나게 할게요. 신혼 초에는 정말 그랬죠. 은주는 2달에 한 번씩은 시골에 내려가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내려가면 소매를 걸어붙이고 어머니 옆에서 고추를 다듬고 저녁에는 어머니 무릎에 파스를 붙여드렸죠. 겨울 김장 때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내려가서 이틀을 꼬박 절인 배추를 씻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참 부러워하셨습니다. 성님은 며느리 하나는 억수로 잘 봤네. 요새 저런 아가 어디 있노?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죠. 아버지는 아예 마을회관에 가서 자랑까지 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다고 할 정도였죠. 2014년 3월에 첫 딸 다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첫 차를 타고 올라오셨죠.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야가 우리 집안 첫 손주 아이가. 야는 내가 억거 키운다. 걱정 마라. 정말 그러셨습니다. 다혜가 2돌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한 달에 열흘씩 우리 집에 올라와 계셨거든요. 은주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로 몸이 부었을 때는 아버지가 직접 미역국까지 끓이셨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미역국을 끓이는 집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죠. 좋은 부모, 착한 아내, 그리고 예쁜 딸.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얇은 유리였는지 그때까지는 저는 몰랐죠. 2016년 5월에 둘째 소윤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혜 때와 똑같이 순한 아이였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순한 것 같아요. 밤에 울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잤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얘는 효녀야. 엄마 아빠 힘들까봐 울지도 않네? 은주가 그러면서 웃었죠. 이상하다고 느낀 건 소윤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또래 아이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유독 소윤이만 앉아 있었죠. 붙잡고 세워놓으면 다리에 힘을 못 주고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늦었고 2돌이 지나도 엄마 소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소아과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애들마다 달라요. 3살 되면 다 따라잡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어요. 3살이 되면 4살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소윤이는 4살이 되어도 제대로 걷질 못했죠. 걸음이라고 걷는 것이 발끝으로 그냥 콩콩 뛰듯이 걷는 것이 이상한 걸음이었습니다. 손가락도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갔죠. 2021년 봄 소윤이가 5살 되던 해
우리는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검사가 사흘이 걸렸어요. 결과를 듣는 날 진료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는데 은주가 제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손가락 뼈가 아팠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한참 보다가 말했죠. 뇌성마비입니다. 경직형이고요. 출생 전후에 뇌 일부가 손상되면서 생긴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뇌성마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우리 소윤이랑 무슨 상관인지 연결이 안 됐거든요. 제가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다만 재활을 꾸준히 하면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다만 좀 늦게 발견된 게 아쉽네요. 저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무처럼 박혔죠. 3살이 되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믿고 3년을 흘려보낸 게 우리였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은주가 복도벽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죠.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저는 은주를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그 옆에 같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그때 소윤이가 유모차에 앉아서 그런 우리를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은주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가 임신했을 때 뭐 잘못 먹었나 봐. 내 잘못이야. 내가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의사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날부터 은주는 사람이 조금 달라졌어요. 정말 지독하게 아이한테 매달렸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윤이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재활 선생님한테 배운 스트레칭을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소윤이는 근육이 뻣뻣해서 다리를 펴줄 때마다 자지러지게 울었죠. 그 울음소리가 온 아파트에 다 들릴 정도였어요. 심지어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은주는 우는 아이를 붙잡고 같이 울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소윤아, 미안해. 조금만 더 하자.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낮에는 소윤이를 업고 재활병원에 다녔습니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죠. 일주일에 3번씩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한 번 가면 3시간씩 걸렸죠. 그러다가 은주 오른쪽 손목에 건초염이 왔어요. 병원에서 깁스를 하라고 했는데 은주가 안 했습니다. 깁스하면 마사지를 못한다고요. 대신 파스를 손목에 칭칭 감고 다녔죠. 밤에 자다가 보면 은주가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시골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에 바로 올라오셨어요. 어머니는 아예 짐을 싸고 오셨죠. 내가 다얘 볼란다. 니는 소윤이만 봐라. 그때부터 어머니가 우리 집에 거의 반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다이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데려오고 밥해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68 노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였죠. 그때 어머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움직이셨죠.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니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통장에 돈 넣었다. 확인해봐라.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돈이에요? 밭 하나 팔았다. 예? 그깟 밭대기 있어봐야 내 죽으면 그만 아니가. 우리 소윤이 다리 펴는 데 쓰면 그게 남는 장사지.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죠. 그 밭은 아버지가 젊어서 10년을 모아서 산 땅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시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달 초하루마다 절에 다니셨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길을 40분씩 올라가서 소윤이 이름이 적힌 등 하나 켜놓고 절을 하고 오셨어요. 무릎이 그 지경인데도요. 제가 그만 다니시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내가 뭐 해줄 게 있냐? 이거라도 해야 잠이 온다. 그 시절 우리 집은 온 식구가 둘째 소윤이 하나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은주가 있었고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가 술자를 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며느리 은주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내 살아생전에
저 애한테 못해준 거 있으면 그게 아마 한이 될 기다. 다들 그리 알라. 은주가 그 자리에서 또 울었죠.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고요. 그 맹세가 우리 집을 어디까지 긁고 갔는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소윤이 재활을 시작한 지 8달쯤 됐을 거예요. 그날따라 은주가 저녁을 차려놓고 제 앞에 마주 앉았죠. 여보, 나 할 말 있어. 은주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숟가락을 내려놨죠. 나 사업 좀 해보고 싶어. 사업? 무슨 사업? 은주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베트남에서 생활소품을 들여와 온라인으로 파는 일이었습니다. 라탄으로 만든 바구니, 도자기 그릇, 대나무 소품 같은 것들이었죠. 백화점에서 일할 때 알던 사람이 그쪽으로 연결이 있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 소윤이는 어떡하고? 지금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은주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여보, 계산해봤어? 소윤이 재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 평생이야, 평생. 지금 한 달에 재활비만 180만 원이 나가. 나중에 특수학교 보내고 보조기 맞추고 성인 되면 자립 훈련시키고 우리 죽고 나면 소윤이 누가 먹여 살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버는 월급으로는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소윤이 20살까지도 못 버텨. 나 그거 계산하고 잠이 안 와서 밤새 울었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저는 웃음이 나왔죠. 우리 통장에 겨우 500만 원도 없었으니까요.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은주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버님한테 좀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밥상을 손으로 쳤죠. 당신 미쳤어?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얼마나 하셨는데 전세금 6천에 소윤이 병원비 2천에 밥까지 파셨어. 이제 그분한테 뭐가 더 남았다고. 은주가 고개를 푹 숙였죠.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못돼서 그래.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고 그 뒤로 은주는 그 이야기를 2번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냥 새벽마다 소윤이 다리를 주무르고 낮에는 병원에 다니고 밤에는 부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죠. 제가 자다가 새벽에 나와보면 은주가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옆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힌 공책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 은주를 보는 게 저는 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해 12월 김장하러 시골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저는 마당에서 배추를 나르고 있고 은주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죠. 들어온나? 안방문을 열었더니 은주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제가 팔을 잡아 일으키려는데 아버지가 손을 드셨죠. 나더라. 은주야, 네 계속 얘기해봐라. 은주가 울면서 말했죠. 소윤이 재활비,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 자기가 벌어야 소윤이가 산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버님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는 담배를 물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죠. 한참을 벽만 보고 계시더군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5천이라 했나? 예, 아버님. 그래, 알았다, 줄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죠. 아버지, 안 돼요. 이제 이 돈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죠. 눈이 뻘겋더군요. 내 노후? 내가 내 소주 걸음마도 못 보고 죽으면 그게 무슨 노후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저는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아버지가 장롱 및 서랍을 여시더니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셨거든요. 그 안에서 종이 2장을 꺼내서 방바닥에 펼쳐놨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칸만 비워둔 채로 말이죠. 그때 은주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아버님, 이게 차용증이다. 아버님, 저를 못 믿으세요? 아버지가 볼펜을 은주 앞에 밀어놓으면서 말씀하셨죠. 목소리가 아주 담담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가 어딨노? 돈이 오가는 데는 종이가 있어야 되는 기라. 이건 절차다. 니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나중에 니가 떳떳하라고 그러는 기다. 남의 돈 아니고 빌린 돈이면 갖고 남은 니는 떳떳한 사람이 되는 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서운했죠. 아버지가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며느리를 딸이라고 하시던 분이 무릎 꿇고 울며 며느리 앞에 차용증을 내미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팔을 붙잡고 말렸어요. 아버지, 이거 좀 심하시잖아요. 은주가 무슨 사기꾼이에요? 아버지가 제 손을 탁 치우셨죠. 그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니는 가만히 있으라. 이건 내 돈이야. 내 돈은 내 방식대로 준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죠. 은주가 한참을 그 종이만 내려보다가 결국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름 석자를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지장을 찍었죠. 그러면서 억지로 웃더군요. 아버님, 저 꼭 갚을게요. 이거 갚고 나서 아버님, 어머님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됐다. 여행은 무슨 여행이고. 아버지는 차용증 2장 중에 1장을 은주한테 주고 1장은 다시 봉투에 넣어 장롱 밑에 넣으셨습니다. 그 서랍을 잠그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마당에서 아버지랑 담배를 피우며 물었죠. 아버지, 아까 그거 꼭 그러셔야 했어요? 은주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버지는 한참 하늘만 보시다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내가 사료공장 경비 서면서 30년을 봤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어째 변하는지. 은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아이겠지. 아이면 그 종이는 그냥 종이로 끝나는 기다. 종이 1장 있다고 손해볼 거 뭐 있노? 그때는 그냥 옛날 사람 고집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3년 뒤 저는 그 종이 1장 앞에서 무릎이 꺾이게 됩니다. 돈이 들어가자 은주는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처음 6달은 눈부실 정도였죠. 새벽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택배 포장까지 했어요. 우리 집 거실이 거의 창고가 됐습니다. 라탄 바구니가 1000장까지 쌓여 있었거든요. 첫 달 매출이 400만 원, 둘째 딸이 900만 원, 셋째 달에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은주가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애처럼 방방 뛰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살았어. 소윤이 재활비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자랑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에서 껄껄 웃으셨습니다. 거 봐라. 내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 겠제. 은주 바꿔봐라. 은주가 전화를 받아서 아버님 하면서 울었죠. 2020년 봄에 은주가 2번째 부탁을 했어요. 이번엔 1억이었습니다. 물량을 늘려야 단가가 떨어지고 창고도 얻어야 하고 직원도 뽑아야 한다고요. 저는 이번에도 반대했지만 통장에 찍힌 매출 숫자를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주셨습니다. 남아있던 돈을 파신 거죠. 이번에는 차용증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서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은주가 그날 차 안에서 저한테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은 나를 끝까지 안 믿으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원래 저러셔. 알고 있어. 나 괜찮아. 은주 목소리가 하나도 안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때 은주 편을 들어줬어야 했나 하고 며칠을 마음고생을 했죠.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랑 대판 싸우셨습니다. 저한테 전화까지 하면서 우셨어요. 네 아버지 미쳤다. 농까지 다 팔았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거는 이 집 한 채밖에 없다. 네가 좀 말려라. 어머니 잘 될 거예요.
은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나는 왜 이리 불안하노? 자꾸 가슴이 뛴다. 어머니는 그 무렵부터 잠을 잘 못 주무셨죠.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은주한테 빌려준 돈은 그렇게 두 번에 걸쳐 1억 5천만 원이 됐죠. 전세금 6천, 소윤이 병원비 2천까지 합치면 거의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우리 집으로 거의 다 넘어온 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물이 새듯이 오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은주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먼저 머리를 바꿨죠. 늘 하나로 질끈 묶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미용실에서 3시간을 앉아 있다 왔어요. 파마를 하고 색을 넣었는데 저는 솔직히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죠. 옷도 바뀌었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입던 사람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업하는 사람이 후줄근하며 무시당해. 이것도 다 투자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언젠가부턴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현관에서 은주가 나가고 나면 그 냄새가 온 집안을 한참 남았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낯설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죠.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의 가을이었어요. 어느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죠. 한참을 누워서 생각하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윤이 우는 소리가 안 들렸던 거죠. 거실로 나가보니 은주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물어봤어요. 요즘 소윤이 마사지 안 해? 아, 그거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주셔. 나보다 훨씬 잘해. 재활병원은 아주머니가 모시고 다녀. 나 시간이 안 나잖아. 맞는 말이었죠. 사업이 커지면 사람을 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죠. 한 달쯤 뒤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기 아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소윤이가 자꾸 저한테 그래요. 엄마 언제 오냐고. 그날 밤 저는 소윤이를 안고 재우면서 물었죠. 소윤아, 엄마 보고 싶어? 6살 소윤이는 말이 아직 어눌했습니다.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겨우 한마디 했죠. 엄마, 바빠?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10월에 은주가 차를 바꿨죠.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우리 자리에 하얀색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잘못됐나 했거든요. 그런데 은주가 그 차에서 내리더군요. 짜잔, 어때? 그때 저는 말이 안 났습니다. 이게 뭐야? 내 차지. 이번에 샀어. 예쁘지? 그래, 얼마짜린데? 8천만 원. 근데 할부야.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안 나가.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죠. 우리가 소윤이 재활비 180만 원 때문에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던 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팔고 논을 팔던 게 몇 달 전이었거든요. 당신 미쳤어? 아버지 돈으로 산 게 차야? 은주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버님 돈 아니야. 회사 돈으로 리스한 거야. 사업하는 사람은 다 차가 명함이라고.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 경차 끌고 가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당신이 사업을 알아?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대판 싸웠죠. 그 뒤로 은주는 베트남에 자주 갔습니다. 처음엔 3개월에 한 번이더니 나중에 한 달에 2번씩 갔어요. 갈 때마다 짐가방이 커졌죠. 집에 있는 날에도 은주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밥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봤죠. 전화가 오면 꼭 베란다로 나가서 문을 닫았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화장실에서도 통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나가서 받아? 거래처 전화라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 그러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놨습니다. 2022년 11월 다혜 학예회가 있었어요. 다혜가 몇 주 전부터 그렇게 노래 연습을 했거든요. 엄마 꼭 와야 한다고 손가락까지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갔는데 은주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다혜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객석을 두리번거렸죠.
저를 발견하고는 웃는데 그 웃음이 반쪽짜리였습니다. 집에 와서 다혜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베트남 일 때문에. 다혜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혜는 엄마한테 뭘 부탁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2022년 추석에 운주는 안 내려갔습니다. 물류창고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저 혼자 아이들만 데리고 갔죠. 아버지가 마당에서 자꾸 대문 쪽을 보시더라고요. 운주는 참말로 못 오나? 얘 요즘 베트남 일로 좀 바빠요. 그래, 사업하는 사람이 바쁜 게 좋은 기제.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 아버지가 술을 평소보다 많이 드셨습니다. 2023년 설에도 안 내려갔어요. 이번엔 베트남 출장이었습니다. 명절에 무슨 출장이냐고 했더니 거기는 우리 명절 안 된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라 저도 아무 말도 못했죠. 그해 4월에 어머니가 수원에 올라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없고요. 무릎이 그 지경인 양반이 시외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양손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반찬통이 10개가 넘었어요.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깻잎 장아찌, 갓 담근 열무김치, 그리고 소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그걸 다 붙여서 랩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잘 먹는 것만 골라왔다. 어머니는 그날 종일 우리 집 청소를 하셨죠. 아픈 무릎으로 화장실 바닥까지 닦았어요. 그리고 저녁 내내 운주를 기다리셨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보고 가야 한다면서요. 운주가 들어온 건 밤 11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를 보더니 인사보다 이 말이 먼저 나왔죠. 어머니, 오시려면 미리 연락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죠. 그러고서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타.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래, 밥은 먹었나? 먹었어요.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은주는 그 길로 방문을 닫았어요. 반찬통 10개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죠. 어머니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서 주무셨습니다. 안방은 은주가 쓰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제가 나와 보니 어머니가 앉아서 반찬통을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고 계셨죠. 엄마, 제가 알게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됐다. 니는 자라. 내일 또 출근해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첫 차로 내려가셨어요. 제가 자는 사이에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들은요, 2주 뒤에 제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도 안 열린 채로요. 장조림이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열무김치는 국물이 넘쳐서 냉장고 선반에 시큼했고요. 저는 그걸 다 꺼내서 싱크대에 쏟아 부었습니다. 음식물 봉투에 넣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절뚝이며 시장을 돌고 밤새 앉아서 멸치 대가리를 떼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신 게 다 결국 저 봉투 안에 들어가고 만 거죠. 그날 밤 음주가 들어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반찬 왜 하나도 안 먹었어? 아, 그거 나 요즘 밖에서 먹잖아. 애들은 아주머니가 해주시고. 그럼 나한테라도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지금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 다 썩어서 버렸잖아. 은주가 어깨를 으쓱했죠. 버렸으면 됐지 뭐. 솔직히 어머니도 참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그렇게 싸들고 다녀. 사 먹는 게 더 싸고 위생적인데. 저는 그 순간 은주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그런데 진짜 일은 그 다음 달에 터졌어요. 23년 5월 은주가 또 아버님께 돈 이야기를 꺼냈죠. 이번엔 1억이었습니다. 환율 때문에 원가가 다 올랐어. 창고 임대료도 올랐고 딱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되거든? 응? 저는 이번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죠. 아버지 앞으로 남은 거 그거 집 한 채밖에 없어. 그 집 팔면 부모님 어디 가서 사시라고? 당신은 왜 항상 부모님 편만 들어? 나는 누구 좋으라고 이 고생하는데? 소윤이 다리 때문도 그렇잖아. 소윤이 다리? 당신 소윤이 마사지 마지막으로 해준 게 언제야? 은주가 말문이 막혔는지 잠깐 입을 다물었죠.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서 그 길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저한테 말도 없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한테 전화로 들었어요. 은주가 안방에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었대요. 예전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버님은 이번엔 좀 다르셨다고 했습니다. 은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러셨대요. 은주야, 예 아버님, 네 이 집에 온 지가 언제고? 예? 작년 추석에도 안 왔고 올 추석에도 안 왔다. 네 얼굴을 내가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 방안이 조용해졌답니다. 그런데 네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고?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나? 은주가 아무 말도 못한 거죠. 돈 때문에 왔지?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딱 잘라 말씀하셨답니다. 못 준다. 은주가 그때 얼굴색이 확 변하더랍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 그대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안 믿으셨죠? 차용증 쓰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저 같은 거 며느리로 안 보셨잖아요. 딸이라고 하셨던 거 다 거짓말이었죠? 그 말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답니다. 어머니가 평생 며느리한테 큰 소리 한번 안 내신 분이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네 저 양반이 네 결혼시킨다고 노후자금 다 털어넣은 거 아나 모르나? 네 새끼 병원비 대준다고 밥 한 거 아나 모르나? 어머니가 그러고는 안방 장롱문을 확 여셨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서 은주 앞에 던지셨죠. 봐라, 이게 우리 통장이다. 잔고가 400만 원이다. 일은 넘은 노인네 둘이 가진 돈이 이게 전부란 말이다. 니한테 다 갖다 바치고 남은 게 이거다.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은주는 그 통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섰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알겠어요. 저도 이제 안 올게요. 그 말을 하고 대문을 나가는데 마당에 세우던 그 하얀색 외제차에 올라타더랍니다. 어머니가 그 차 뒷모습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으셨대요.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에서 우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한다. 저녁도 안 먹고 마당에만 앉아 있다. 내가 저 양반 저러는 거 처음 본다. 저는 그날 밤 은주를 붙잡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죠. 당신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런 말을 해? 두 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은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비웃듯이 쳐다봤죠. 그래서 그 돈 받은 게 나 혼자야? 당신은 손 안 벌렸어? 부모 잘 만나서 얻어먹은 주제에 왜 나한테만 그래?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밤 은주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였죠.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제가 꺼내온 걸 그대로 둔 거였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집에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호텔 결제 내역이 2건이 있었어요. 지난달이죠. 그때 은주는 베트남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 아래로는 남성복 매장 결제가 3건, 금액이 60만 원, 80만 원씩 했어요. 저는 그런 옷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명세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버지 앞으로 개모임에서 여행공지가 하나 돌고 있었어요.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사흘짜리 효도 관광이었죠.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개모임 효도 관광을 추진한 거예요. 베트남 다낭으로 사흘 동안 가는 일정이었죠. 아버지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셨다며 합니다. 그럴 돈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이장이 아버지 팔을 붙잡고 말했죠. 성님, 이번엔 개에서 거의 여행 경비 반을 대준대. 성님이 10년을 총무를 받는데 이런 것 하나 안 봐가면 웃잘라 그래. 어머니는 못 가셨어요. 무릎 때문에 비행기를 5시간이나 타는 게 무리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등을 떠무셨답니다. 당신 혼자라도 갔다 온나? 나는 평생 그런 데 못 가봤어도 여한이 없다. 아버지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이란 데를 가셨죠. 그렇게 다낭에 도착한 지 둘째 날에 일행이 해변 근처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은 거라는 곳이라 간판에 한글이 붙어 있었죠. 아버지는 입구 쪽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무심코 창가 쪽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얼어붙으셨답니다. 창가 자리에 은주가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처음에 눈을 의심하셨다가 닮은 사람이겠거니 하셨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며느리가 여기 있나 싶으셨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은주였습니다. 머리 모양도 바뀌었고 그 옆 얼굴을 아버지가 못 알아보실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답니다. 은주야 하고 부르려고 입까지 벌리셨죠.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가 손을 뻗어서 은주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죠. 의자에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남자는 40대 후반쯤 돼 보였고 키가 크고 옷을 잘 차려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은주가 그 남자한테 뭐라고 하면서 웃는데 아버지는 그 웃음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은주가 시골집에서 짓던 웃음이 아니었거든요. 훨씬 편하고 훨씬 오래된 사이의 웃음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자리는 아버지 자리에서 10걸음도 안 됐죠. 식당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소윤이 수술 언제 하기로 했어? 아버지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죠. 9월쯤. 근데 아직 애아빠한테 말도 안 했어. 돈은 되겠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직 그 집 하나 남았잖아. 그 집? 아버지는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명치가 탁 막혀서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셨죠. 옆에 앉은 이장이 성님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일은 낸 노인이 남의 나라 식당에서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 앞에서 자기 집을 계산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셨죠. 사진을 찍으려고요. 겨우 2장을 찍었는데 둘 다 흔들렸어요. 그중 한 장에 남자가 은주 손을 잡고 있는 게 겨우 알아볼 만한 게 찍혔습니다. 찍고 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오셨대요. 호텔에 들어가서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거죠. 새벽에 창가에 앉아서 그 흔들린 사진 2장을 몇 번이고 확대해서 보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사흘을 알아 누우셨어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그냥 감기라고만 하셨죠. 비행기에서 옮은 것 같다고요. 어머니가 죽을 써서 갖다 드리면 몇 숟갈 뜨다가 마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저한테도 말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제가 나중에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본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아이가. 사업하는 사람끼리 밥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거 하나로 니한테 가서 니 마누라 바람났다 하면 그게 만에 하나 아니면 네 인생은 우짜대노. 나는 평생 마누라 의심하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래도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야죠. 아니다. 이런 건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게 없으면 시아버지가 며느리 모함한기 되는 기라.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움직이시기로 하신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었죠. 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인 분이에요. 인터넷으로 뭘 찾을 줄도 모르셨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떠올린 게 수원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2년 전 은주 차용증 공증을 받으러 갔던 그 사무실이죠. 아버지는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올라오셨어요. 무릎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요. 그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뜸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내가 사람 띠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법무사가 처음엔 당황하다가 아버지 얼굴을 보고는 아무것도 안 묻고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줬죠. 그렇게 아버지는 심부름센터라는 데를 찾아가셨습니다. 착수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추가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고 했고요.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이 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노인네 둘이 가진 자금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다 쓰셨어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경운기까지 파셨죠. 40년 동안 끌던 경운기였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세워두면 사람들이 저건 아직도 굴러가냐고 웃던 그 경운기였어요.
그걸 고물상에 넘기고 8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죠. 아버지가 자꾸 없는 데 전화를 받고 통장을 숨기고 밤중에 봉투를 들여다보시니까요. 어머니가 어느 날 밤에 아버지 앞을 딱 막아서셨답니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없다. 50년을 산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당신 타난 갔다 온 뒤로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이고? 아버지가 한참을 버티시다가 결국 그 흔들린 사진 2장을 어머니한테 보여주셨어요.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셨죠. 그냥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손수건에 쌓인 금반지였어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한테서 받은 반지입니다. 50년을 장롱 밑에 두고 아까워서 못 팔던 거예요. 우리 결혼식 때도 안 끼셨죠. 나중에 손녀 시집 갈 때 물려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아버지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팔아라. 임자, 이건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잠이 안 온 이유를 인자 알겠다. 이 반지 팔아서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으면 이거는 반지가 아니고 약이다. 팔아라. 2 노인이 그날 밤 마루에서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조사는 6개월이 걸렸어요. 24년도 9월 말 아버지 앞으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2마디는 됐죠. 아버지는 그 봉투를 사흘 동안 열어보질 못했어요. 상위에 올려두고 쳐다만 봤습니다. 열면 진짜 충격받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봉투를 열어본 날 아버지는 1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태섭이라고 했어요. 48, 이혼했고 베트남에서 무역업을 한다고 했죠. 운주 사업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건 2022년 초였죠. 아버지가 1억을 빌려주시기 딱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다 팔고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서 공증을 받고 운주가 차 안에서 아버님은 나를 끝까지 안 믿으신다고 서운해하던 그때 이미 2 사람은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아버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보고서에 다 나와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 계약자는 태섭이었습니다. 운주가 베트남 출장이라고 하고 서울에 있던 날들이 거기였어요. 태섭 이름으로 된 차 1대, 계약금과 할부금이 운주 통장에서 나갔죠. 태섭이 이전 사업으로 진 빚이 4천만 원, 그것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운주 사업은 껍데기였던 거예요. 초기 6개월 정도 반짝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적자였어요. 창고 임대료도 몇 달째 밀려 있었고요. 그런데도 운주는 계속 좋다고 잘 된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진이 40장이 넘게 들어있었죠. 공항 입국장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사진,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사진, 속초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다낭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버지가 흔들려서 못 찍으셨던 바로 그 장면을 심부름센터 조사원들이 각각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어온 거예요. 마지막 장에는 통화 녹취를 정리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집 처분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낼 건지 2 사람이 의논한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마루에 앉아 한참을 쳐다봤죠.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장롱 서랍을 여셨습니다. 3년 전에 잠가두셨던 서랍이었죠. 누런 봉투 안에 차용증 2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증도장이 찍힌 것까지요. 아버지가 그 종이를 꺼내 들고 한참을 보시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자, 내가 이거 왜 받아뒀는지 인제 알겠지? 어머니가 우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버지는 그날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딱 2 가지를 물으셨대요. 이 차용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그 돈을 딴 데 썼다는 게 증명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무사가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 공증받은 차용증은 판결문이나 같습니다. 소송 안 하셔도 바로 압류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부엌 벽에 걸린 달력 앞에 섰죠. 그리고 10월 12일 칸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며느리 은주 생일이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물으셨대요. 하필 그날에 하려고 얘. 애들도 있는 날 아이가. 아버지는 달력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저 아가 10년 동안 우리 생일에 뭘 했는지 나는 다 기억한다. 나는 저아 생일에 한 번도 안 빼먹고 봉투를 보냈다. 오늘에도 똑같이 보낼 기다. 여보, 올해는 봉투가 조금 크제. 그리고 아버지는 읍내 우체국으로 가셨죠. 상자를 하나 사서 그 안에 서류를 차곡차곡 넣으시고 겉에는 곱게 포장재를 감으셨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선물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셨대요. 예, 며느리 생일 선물입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죠. 결혼하고 10년 동안 은주 생일에 한 번도 안 빼먹은 일이었죠.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고 미역을 불려서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아이들도 아침부터 부산했죠. 다혜가 색종이로 카드를 접고 소윤이는 손에 힘이 없어서 크레파스를 못 잡는데도 그 삐뚤삐뚤한 손으로 엄마 얼굴을 그렸어요. 눈이 3개인 엄마였죠. 다혜가 웃으면서 옆에서 고쳐줬습니다. 은주는 11시가 다 돼서 방에서 나왔죠. 식탁에 차려진 미역국을 보더니 한 숟갈 뜨고 말더군요. 나 저녁에 약속 있어. 좀 늦을 거야. 오늘 당신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뭐 특별할 게 있어? 거래처 사람들이 밥 사준대. 다혜가 카드를 내밀었죠. 엄마, 이거. 은주는 카드를 받아서 한번 펴보고는 식탁 위에 그냥 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죠. 다혜가 그 카드를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집어서 자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택배가 온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제가 나가봤더니 문 앞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신발 상자만 했어요. 그런데 포장지가 곱게 감겨 있고 위에 리본까지 묶여 있더라고요. 송장에 적힌 보낸 사람을 이름을 보고 저는 반가웠죠. 아버지였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당신 생일 선물 보내셨네? 거실에서 은주가 고개를 돌렸죠.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은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표정인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은주가 소파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상자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현관 옆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집에서 오는 거 나 이제 안 받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당신 생일이라고 보내신 거야? 그 양반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 줄이나 아셔? 읍내까지 버스 타고 나가셔야 되는 분이야. 그때 은주가 비웃었죠. 정말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대단한 거 들었겠어? 또 참기름이나 들깨가루겠지. 나 그런 거 안 먹어. 그리고 나 진짜 그 집 사람들 이제 지겨워. 받는 것도 지겹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것도 지겹고.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죠. 저녁 약속 때문에 화장을 하러 들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그 상자가 리본이 구겨진 채로 처박혀 있는 게 보였죠. 그때 다혜가 옆으로 왔어요. 다혜가 쓰레기통 안에 손을 넣어서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매로 상자 겉을 문질러 닦았죠. 10살짜리가요. 아빠, 응? 할아버지가 보낸 건데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 그때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거든요. 다혜가 상자를 두 손으로 안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대신 뜯어봐도 돼요? 저는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죠. 지금도 저는 그 순간을 수천 번 되돌려봅니다. 그때 제가 안 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상자를 제가 먼저 열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우리 다혜가 그런 걸 안 봤을 텐데요. 다혜가 거실 바닥에 앉아 포장지를 뜯었어요. 소윤이가 옆에 붙어 앉아서 구경을 했죠.
다혜는 리본을 안 끊고 조심조심 풀고 있었습니다. 다혜가 거실 밖에서 앉아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소윤이가 옆에 붙어 앉아서 구경했어요. 다혜는 리본을 안 끊고 조심조심 풀었죠.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참기름도 없었고 들깨가루도 없었어요. 서류 봉투 하나와 사진 뭉치가 들어있었죠. 맨 위에는 아버지 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혜가 그 종이를 집어 소리를 내고 읽었죠. 은주야, 생일 축하한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아래는 아이가 읽기엔 어려운 한자가 섞여 있었어요. 다혜가 종이를 내려놓고 그 밑에 있던 사진 뭉치를 집었죠. 그리고 한 장을 봤습니다. 아빠, 다혜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이거 엄마야. 저는 아직 거실 쪽으로 가지도 않은 상태였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으면서 물었어요. 그래? 엄마 사진이야? 응, 근데 다혜가 사진을 한 장 넘겼죠. 근데 이 아저씨 누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어갔습니다. 다혜 손에 들린 사진을 봤어요. 공항 입국장이었죠. 은주가 어떤 남자 팔짱을 끼고 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겼어요. 서울 어느 오피스텔 입구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문을 열어주고 은주가 따라 들어가고 있었어요. 날짜가 사진 아래 찍혀 있었습니다. 은주가 저한테 베트남에 있다고 했던 날이었죠. 또 넘겼습니다. 속초 호텔 앞이었어요. 명세서에서 봤던 그 호텔이었죠. 저는 손에 힘이 빠졌어요. 사진들이 바닥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죠. 은주가 나왔어요. 얼굴 한쪽만 화정을 하다가 만 상태였습니다. 그때 은주가 달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죠. 이거 뭐야? 누가 이런 걸? 그때 다혜가 사진 몇 장을 가슴에 꼭 안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내놔. 싫어. 엄마가 내놓으라고 했지? 이거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보낸 거야. 엄마 거 아니야. 은주가 다혜의 팔을 잡아채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손목을 붙잡았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 몸에 힘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놔. 여보, 이거 합성이야. 요즘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드는 거 알지? 아버님이 나 미워하시잖아. 나 쫓아내려고 지금 이런 거 만든 거야. 합성? 그래, 저번에 돈 안 주신다고 내가 대들었잖아. 그때부터 양심 품으신 게 맞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었죠.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차용증 2장, 5천만 원짜리와 1억짜리,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은두 통장에서 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형광펜으로 솔직하게 그어져 있었죠.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 차량 대금, 남의 빚 4천만 원. 그리고 그 맨 밑에 통화 녹취를 정리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소리내서 읽었죠. 소윤이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어? 9월쯤? 근데 아직 애 아빠한테 말도 안 했어. 돈은 되겠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 집 아직 하나 남아있잖아. 그때 거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고개를 들고 은주를 봤습니다. 소윤이 수술? 그게 무슨 얘기야? 그때 은주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9월에 소윤이 수술 얘기가 있었어? 근데 왜 나는 모르지? 아, 그건 내가 얘 아빠야. 내가 모르는 우리 딸 수술 얘기를 왜 저 남자가 알아? 저 남자가 우리 소윤이가 누군지 알아? 그때 은주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소파에 다리가 걸려 주저앉았죠. 그 집 아직 하나 남았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아버지 집 말하는 거 아니야? 논밭 다 팔고 남은 그 집? 그때 은주는 대답을 못했죠. 그때 다혜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다혜를 봤죠. 엄마, 그럼 작년에 내 학예에 안 온 것도 이 아저씨랑 밥 먹느라고 그런 거야? 은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고는 다혜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저리 안 가?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왜 네가 끼어들어? 그때 다혜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진을 가슴에 꽉 안고
소윤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죠. 바로 그때 식탁 위에서 은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지만 제가 더 빨랐죠. 화면에 이름이 떠 있었어요. 강태섭. 사진 속 남자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그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계셨고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첫차를 타고 올라와서 그 시간까지 아파트 상가 벤치에 앉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요. 상자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신 겁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한번 내려다보시고 소파 앞에 서 있는 은주를 봤죠.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일 축하한다, 은주야. 은주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무릎을 꿇고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어요. 한 번만이라도 좀 봐주세요. 애들 생각해서라도요. 아버지는 그 손을 내려다보시더니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죠. 우체국 등기 봉투였습니다. 내용 증명이다. 내가 네한테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 30일 안에 갚아라. 못 갚으면 그날로 압류 들어간다. 아버님, 차용증 쓰던 날 네가 나한테 뭐라고 캤노? 아버님은 저를 못 믿으시냐고 캤제. 아버지 목소리가 그때 처음으로 떨렸죠. 인자 대답해 줄게. 나는 니를 믿었다. 안 믿었으면 논밭을 우째 팔았겠노. 나는 니를 믿어서 돈을 준기고 종이는 그냥 철자락했다. 그런데 은주야. 그때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은주 얼굴을 똑바로 보셨죠. 그때 은주가 울면서 어머니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좀 말려주세요. 저 어머님한테는 잘했잖아요.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며느리를 한참 내려다보셨죠. 그리고는 왼손을 들어 보이셨고요. 네 잡는데 든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아나? 우리 친정엄매가 나 시집올 때 끼워준 반지 50년을 아까워서 못 끼던 거 그거 팔았다.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지셨죠. 나는 그 반지를 우리 다혜 시집갈 때 물려줄라 했다. 그런데 네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 은주야, 내가 니를 딸이라 했다. 인자 나한텐 딸 없다. 두 분은 그날 저녁에 안 드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죠. 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법대로 하면 엄마가 이겨. 저는 그 말을 듣고 밤새 한숨을 못 잤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정한 기한은 딱 30일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안에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했거든요. 어떻게 갚았는지는 나중에 서류로 봤어요. 먼저 그 하얀 외제차를 팔았습니다. 산지 2년밖에 안 됐는데 3천만 원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부가 남아있어서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쥔 게 얼마 없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라탄 바구니와 그릇들은 헐값에 넘겼어요. 원가의 3분의 1도 못 받았습니다. 애초에 팔리지도 않던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러고도 절반이 모자라 은주는 태섭한테 갔다고 하죠.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 차값, 빚값 봐준 돈, 다 자기 돈이니 내놓으라고요. 그때 태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증거 있냐고 했답니다. 보증금 계약자는 태섭 이름이었고 차도 태섭의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은주는 그 돈을 다 현금으로 내줬던 겁니다. 차용증 한 장 안 받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지장을 받던 그 종이 한 장을 은주는 그 남자한테 단 한 번도 요구받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은주는 대출을 받았죠. 신용대출 2건에 카드론까지 끌어다 썼어요. 그렇게 해서 11월 초에 아버지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오던 날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줬어요. 들어왔다. 예, 아버지. 이 돈으로 네 엄에 무릎 수술부터 시킬 끼다. 아버지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들아, 나는 이 돈 안 받고 싶다. 이 돈 받아도 하나도 안 시원하다. 저는 그 말에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아이들 문제였어요. 은주는 집을 나간 지 2주 만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을 주장했죠. 변호사가 보낸 서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했고 특히 둘째 아이의 재활치료를 전담해 왔다고요. 저는 그 종이를 읽고 손이 떨렸어요. 전담이라뇨? 소윤이 다리를 마지막으로 주물러 준 게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를 살린 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아버지가 6개월 동안 모아둔 그 보고서였습니다. 은주가 베트남에 있다고 한 날 어디에 있었는지, 그날 소윤이는 누구 손에 있었는지 날짜별로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또 하나는 도우미 아주머니였죠. 제가 부탁드리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얘기 아빠, 제가 증언할게요. 저 2년 넘게 그 집 다녔잖아요. 재활병원 출석 후에 보호자 이름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애엄마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소윤이는 재활치료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문 쪽을 봅니다. 엄마가 왔냐고요. 2년 넘게 단 한 번도 서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그 문장에서 잠깐 서류를 내려놨다고 제 변호사가 나중에 말을 해줬죠. 그리고 가사 조사관 면담이 있었습니다. 다혜가 조사관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들었어요. 조사관이 보고서에 적어둔 걸 변호사가 읽어줬습니다. 조사관이 다혜한테 엄마 아빠랑 누구랑 살고 싶냐고요. 다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소윤이 때문이에요. 소윤이는 아침에 다리를 안 펴주면 하루 종일 아파해요. 아빠는 매일 해주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못해요. 엄마는 항상 바쁘니까요. 그런데 결국 양육권 다툼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2025년 1월 은주 쪽 변호사가 양육권 주장을 철회했거든요.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태섭이 애들은 못 키운다고 했답니다. 특히 소윤이는 절대 안 된다고요. 자기는 이제 겨우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데 몸이 불편한 애까지 내가 떠맡을 수는 없다고 했다는 거죠. 은주는 10년을 키운 두 딸을 그 남자 말 한마디에 낳습니다. 이혼은 그렇게 2025년 5월에 확정됐죠. 재산 분할은 없었어요. 나눌 재산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위자료는 은주가 저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섭을 상대로 따로 소송을 걸어서 그해 가을에 이겼죠. 판결문을 받던 날 저는 그걸 들고 시골집에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서 그 판결문을 한자 한자 읽으셨죠. 다 읽고 나서 접어서 저한테 돌려주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인자 됐다. 다 잊어뿌라. 그해 9월에 소윤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아버지가 돌려받은 돈에서 나갔죠. 어머니 무릎 수술을 먼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아버지가 안 들으셨어요. 내 마누라 무릎은 좀 더 기다려도 된다. 우리 소윤이는 지금 안 하면 늦는다 안 가나. 그렇게 수술은 잘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재활이 시작됐어요. 8달을 매달렸거든요. 이번엔 제가 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근무 시간을 조정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윤이 다리를 폈습니다. 아이가 울면 저도 울면서 했어요. 은주가 그 시절에 했던 그대로죠. 다혜는 옆에서 시간을 재줬습니다. 아빠 15분 지났어. 이제 반대쪽. 11살짜리가 물리치료사보다 더 정확했어요. 그리고 올해 봄입니다. 2026년 4월 어느 토요일 시골집 앞마당에서였어요.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무릎 수술을 마치고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시던 무렵이었죠. 소윤이가 마루 끝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놨어요. 그리고 마당 쪽으로 한 걸음을 뗐죠. 2걸음, 3걸음. 발끝으로 콩콩 뛰던 그 이상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걸음이었어요. 느리고 뒤뚱거렸지만 분명히 걷는 걸음이었죠. 소윤이가 8걸음을 걸어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 걸었어. 아버지가 마루에서 내려오시다가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으셨죠. 그 자리에서 손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76 노인이 어린애처럼 소리를 내서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고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셨죠.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한테 작은 상자 하나를 드렸어요. 금반지였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었지만 50년 된 그 반지는 이미 녹아서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읍내 금은방에 가서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안쪽엔 어머니 성함을 새겼죠. 어머니가 그 상자를 열어보시곤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아니 이런 걸 뭐하러 알아. 어머니 다혜 시집갈 때 물려주셔야죠. 어머니가 반지를 끼우려는데 손이 하도 떨려서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 다혜가 옆에서 끼워드렸죠. 어머니가 그 반지를 낀 손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이러셨습니다. 내가 이거 없어졌을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더만은 인자 보니 그때 이 반지가 할 일을 다 한 기라. 운주 소식은 작년 겨울에 들었어요. 공통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서였죠. 은주는 이혼하고 태섭이랑 같이 살림을 차렸답니다. 서울 그 오피스텔에서요.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태섭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껍데기였다고 합니다. 은주 돈으로 겨우겨우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은주가 그 뒷돈이 이제 되지 못하자 이번엔 은주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주는 이미 아버지 돈을 갚느라 신용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가을 태섭이 결국 사라졌다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나갔다는 말도 있고 어디에 숨었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결국 빚은 전부 은주 이름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결국 은주도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방 어느 도시에서 식당 주방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한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에 공짜로 받는 사랑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 몫을 떼어서 준 거라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팔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밭을 팔았고 논을 팔았고 경운기를 팔았습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는 50년 동안 고이 간직한 반지를 팔았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좋은 기운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